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자에 기초 14자가 있고, 그리고 그 14자는 하늘과 땅과 만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것을 기호화해서 한자의 14자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그 한자를 만들어가는 배경에 언제나 하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자와 한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와 한글은 사실 서로 별개의 문자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자와 한글은 별개고 한글은 우리 글자고, 이런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한자의 세계를 보면 한자는 한글과 서로 한 몸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모습에 우리 사람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문자에 있어서 한자와 한글은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체를 한자의 음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글자는 우리가 보통 볼견이라고 부르는 한자입니다. 따라서 저 글자를 보면 우리는 뭔가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갖게 되고, 실제로 저 글자의 모습은 눈목자 밑에 이게 두 인변이, 어진 사람 인자가 있죠. 저 밑에 있는 모양은 사람의 두 발의 모양입니다. 두 발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와 또 이렇게 언밸런스, 서로 다연 모양으로 표시한 것은 다리가 움직인다, 이동한다, 작용한다,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눈의 작용으로 우리가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 모양과 저런 본다라는 의미를 저걸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저것을 나타내는 음가가 견입니다. 견. 그런데 저 글자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견이 아니라 현이라고 합니다. 자, 모양이 하나인데 뜻이 둘이다. 근데 그 뜻이 달라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글자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할 때는 견이라고 했는데 나타난다고 하니까 음가가 바뀌었다. 견에서 현으로. 그리고 그런 사례가 그 바로 밑에 있는 항복할 항자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는 하나인데 항복한다고 할 때는 항이라고 쓰고, 또 내려온다라고 할 때는 강이라고 쓴다. 자, 저 두 글자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뜻이 바뀌면 음가가 바뀌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석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할 때는 3이라고 발음하지만 참여한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셨잖아요. 참석한다라고 할 때는 저 참자를 씁니다. 모양은 하나인데 뜻이 달라짐에 따라서 음가가 바뀐다. 이 한자에서 그것을 읽어내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자의 음가는 뜻과 긴밀하다. 뜻이 바뀌면 소리가 바뀐다. 여기서는 그 점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역시 한자의 음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앞에 있는 글자는 개견, 말마, 소우, 여자여, 이렇게 4개의 한자를 제가 예로 들었고요. 저 글자와 지금 가운데 붉은 글씨는 글귀구입니다. 글귀. 글귀 속에는 뭔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구자예요. 그래서 저 글자의 음가는 구라고 하는 자기 본연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와 개견자를 합치니까 강아지를 나타내면서 구라는 음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자와 합치니까 망아지 구, 이게 말의 어린 새끼, 이런 뜻이죠. 망아지 구자입니다.
그런데 소하고 합쳐졌더니 음가가 변했습니다. 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여자와 결합을 하니까 또 할미 후로 바뀌었습니다. 자, 본래 음가가 구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도 저 글자는 구라는 음가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음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구자가 가지고 있는 음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저 소우자와 여자 여자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음가가 변합니다. 어떤 앞에 보았던 뜻이 바뀌어도 변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글자가 바뀌어도 변하고. 그런데 앞과 뒤의 사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음가가 변하기는 변하는데 구의 음가는 후로 변한다. 말하자면 기역의 음가는 히읗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역으로 소리나는 한자가 어떤 글자와 결합할 때는 음가가 변하는 수가 있는데 그 변할 때는 히읗으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 글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역과 히읗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 앞에서도 견과 현이 관계가 있었죠. 근데 견과 현은 기역과 히읗의 관계죠. 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복할 항과 내릴 항도, 내릴 강도 히읗과 기역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저 석삼 참여할 참은 시옷과 치읓의 관계이고. 자, 이런 관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 다음 한자를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은 뼈 발라낼 과자입니다. 자, 이 모양은 짐승을 잡아서 살을 다 재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런 모양에서 이 글자는 어긋났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 바르지 않다. 말하면 뼈는 살과 같이 있어야 온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살을 다 발라냈기 때문에 저 글자는 자체로 어긋나다, 부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그러하고 음가는 초성이 기역입니다. 기역. 따라서 저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도 저 글자는 기역이라는 음가를 갖고 싶어 해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각각 자기 성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결혼을 해도 자기의 성씨를 갖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릅니다. 여성들은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잖아요.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해도 여성들이 자기 성씨를 갖습니다. 성씨가 소중합니다. 한자에서는 음가가 우리의 성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의 음가를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뼈 발라낼 과자가 저게 쉬엄쉬엄 갈 착이라고 합니다. 저 글자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간다. 모양도 그렇게 생겼죠. 저 위에 저기 뭐가 이렇게 올라서면 그것이 이동한다, 움직인다, 작용한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글자와 이 과가 합쳐지면 진할과, 허물과 이렇게 씁니다. 자, 저 글자가 왜 허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이 글자를 알면 바로 알 수 있죠. 이 모양이 부정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부정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 쉬엄쉬엄 갈착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진할과자가 허물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게 되면 정확히 만나야 되는데 더 가거나 덜 가거나 그랬다는 의미에서 저 글자는 허물과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 글자에서는 기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 발라낼 과자가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삼수, 우리가 보통 삼수 그러죠. 물수, 삼수라고 하는 저 글자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소용돌이 와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처음에 저 과자의 초성 기역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응으로 바뀌었죠. 자, 그 밑에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 보일시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저렇게 재앙화자입니다. 재앙을 나타냅니다. 재앙. 저 보일시자는 위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다? 잘못 내려온다. 그래서 잘못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재앙. 저 글자는 항상 복복자와 같이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복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시의 적절하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고 잘못 내려오는 것을 저렇게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라고 할 때는 음가가 어떻게 변했죠? 히읗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역으로 초성이 기역인 한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음가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음가가 변하는 범위가 있다. 카테고리가 있다.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자, 기역의 음가를 가진 것은 기역, 이응, 히읗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는 글자가 앞에서 본 글자들과 바로 이 글자입니다. 자, 음가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옳을 가자입니다. 뜻은 옳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음가는 가입니다. 따라서 저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해서 할 때도 저놈은 가라고 하는 음가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 글자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다른 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역으로 그대로 소리나는 한자도 있고 또 이응으로 소리나는 한자도 있고 또 히읗으로 소리나는 한자도 있고. 자, 이 경우만 가지고도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기역으로 소리나는 한자들은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뜻이나 새로운 모양을 갖게 될 때에 음가가 변하는 수가 있다. 그런데 음가가 변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역이 피읍이 되고 기역이 비읍이 되고 이러지를 않고, 기역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이응과 히읗으로 소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가가 변하는데 변하는 음가에 일정한 카테고리가 있다. 어떤 패턴이 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이제 기역의 음가를 가지고 온 한자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역으로 소리나는 한자들은 살펴본 것처럼 이응과 히읗으로 소리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갑자기 비읍, 피읍, 시옷, 지읒, 치읒 이런 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 지금 처음에 있는 닮을 초, 이 초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데 그 음가들은 시읒, 소나 지읒, 조로 발음이 됩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저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한자에 히읗이 소리가 난다든지 기역이 소리가 난다든지 이응으로 소리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초로 소리 나는 한자는 시읒이나 소나 조로 소리가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서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에 음가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바뀌는 범위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읒이나 지읒이나 치읒의 범위 안에서 음가가 바뀐다. 자, 다른 글자들 더 사례를 들 필요가 없겠죠. 전부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셔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글자를 어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한자들은 전부 그 음가의 범위가 시읒이나 지읒이나 치읒 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비읍, 피읍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측이 가능하죠. 적어도 차라고 해서 또차, 가운데 있는 저 또차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한자들은 소나 또는 조로 소리날 가능성이 있다. 치읒, 초로, 차로 소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의 음가들이 전부 그런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랫줄대로 또 미음과 비읍과 피읍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사례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제가 예를 못 들어드리는 것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일백백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다른 한자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자전이나 사전에 가서 저 일백백자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한자들이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중에서도 저 글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한자들의 음가는 미음과 비읍과 피읍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앞부분에서 우리는 기읍과 이음과 히읗, 이 범위 안에서만 음가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시읒과 지읒과 치읒의 범위 안에서 음가들이 바뀝니다. 맨 아랫줄 미음과 비읍과 피읍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자의 음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한글의 자음 아홉 자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저런 그 한자의 음가를 이제 여러분들은 저렇게 이제 보시질 않았지만 저는 이 한자의 음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한자들을 음가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가 속에는 모종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다 요약하면 저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응과, 지금 아까는 기역이었는데 기역을 빼고 이렇게 여린 이응을 넣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과 여린 이응과 히읗, 이 셋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과 피읍과 비읍으로 또 한 그룹을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읒과 지읒과 치읒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은 공교롭게도 앞부분 우리가 한자의 기초 14자를 할 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개의 기호가 있었죠.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 땅을 나타내는 기호,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 바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한자의 모형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특별히 우리 한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알게 되면 한자의 기원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응과 여린 이응과 히읗은 하늘과 관계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 자음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과 피읍과 비읍, 저 세 개의 자음은 뭔가 미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미음은 우리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할 때 네모와 관계가 있고 저 네모는 땅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땅. 따라서 미음, 비읍, 피읍은 땅과 관계된 무언가를 나타내는 기호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초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시읒과 지읒과 치읒은 삼각형의 모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세 개의 기호는 만물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이렇게 우리 자음 9자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글은 소리 글자니까 모양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글에서 그 모양의 의미를 우리가 버려버렸죠. 버려버렸기 때문에 한글로 써놓고도 우리가 아무 글자를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의미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한자의 기초 14자 중에 3개의 기호가 저렇게 한글과 연합이 되니까 우리 한글의 모양 속에 담겨 있는 원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글의 자음 14자 중에서 우리는 앞에서 그 9자의 의미는 이제 아주 러프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4자가 빠져 있죠. 이 4자는 그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천지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한자와 기원이 다릅니다. 기역, 니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표에서 보듯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보면 생긴 모양을 그대로 주목하면 됩니다. 기역은 위에서 내려오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저렇게 기역을 우자처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한글의 기역은 하늘이 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제가 우자처럼 썼습니다. 밑에 화살표를 저렇게 표시한 것은 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왜냐하면 하늘은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순환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볼 때도 지금 진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게 하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니은은 내려와서 땅에 있다. 자,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대상만 염두에 둔다면 그 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역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니은은 내려와서 땅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를 나라고 하잖아요. 나. 그리고 상대는 너가 되잖아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하늘에서 온 사람, 나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귿과 이렇게 그 서 있는 기둥을 제가 반대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디귿의 의미를 원초적으로 따져본다면 저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내려온 것들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다. 이게 땅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한글의 기호가 디귿입니다. 디귿. 그래서 우리 디귿으로 표시되는 모든 우리말들은 하늘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되었다. 되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본래의 목적으로 환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역이 내려올 때에 원래 목적은 다시 하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디귿의 기둥을 지금은 우리가 우측이 아니라 좌측에 놓고 쓰죠. 그래서 이 좌측의 이 기호를 보고도 우리가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세 개가 결합하면은 어떤 뜻이 되느냐? 원래 순환을 의미합니다. 순환. 하늘에서 시작해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다. 그런데 이 하늘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저렇게 세 개의 기호로 세 등분을 해서 의미를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오다, 내려와서 땅에 있다, 하늘로 돌아가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하나가 남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리을이 남는데, 리을은 생긴 모양 그대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다시 내려가고, 내려와서 또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하늘로 돌아갑니다. 왜 하늘로 돌아가냐면 하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초 연례자 할 때에 하늘은 땅의 불완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늘은 순환이 생명이다. 하늘의 운동이다. 작용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니을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저 리을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그 밑에 제가 이응을 하나 썼습니다. 이응. 이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에서 와서 땅으로 다시 하늘로 휙 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면, 리을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일생처럼 사람은 태어나지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배우고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또 어디로 이주하고 많은 굴곡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죠. 그 사람의 일생이 겪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호가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떠함을 나타낼 때는 이응으로 표시하고, 사람처럼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하늘로 돌아가는 걸 나타낼 때 리을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씨를 쓴다면, 왜 성씨에서
이씨와 리씨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 이씨와 리씨로 구분해서 본다면 이 글자의 기원의 정서와 부합되는 것은 리씨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과 관련된 어떤 걸 나타낼 때는 리씨로 쓰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읍과 리을과 디귿과 리을을 리을의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저 글자들이 나타나면 바로 그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관계.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을 알아가는 아주 원초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한글의 자음의 기원이 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또 하나는 하늘과 땅.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원을 하나의 틀 안에다 저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그 의미들을 명확하게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에서 보면 기역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의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린 이음과 같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 의미는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기역이 우리 자음 중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글자가 저 여린 이응입니다. 그래서 저 여린 이응을 짧게 발음하면 기역이 되고 기역을 길게 발음하면 여린 이응이 된다. 그 훈민정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저 위치다가 비정을 했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음가의 변화를 살펴볼 때에 기역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이응이나 히읗으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참고해서 그 기역을 저 하늘을 의미하는 기호 속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자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의미, 뜻. 그래서 시읒과 지읒과 치읒으로 소리나는 어떤 우리말이 있다면 그 말의 뜻은 만물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비읍은 땅과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줄은 하늘과 관계가 있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천을 나타내는 기호가 세 개가 있는데 하늘의 속성, 땅의 속성, 만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또 나누어집니다. 저건 어떻게 나누어지냐? 한글의 한자의 음미 변하는 것들을 전부 재구성을 해보면 저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역으로 소리난 한자가 어떤 경우에는 히읗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응이 되는 걸 보셨죠?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하늘과 땅과 만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역의 음가를 나타내고 싶어도 이것이 만물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이응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히읗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 지, 인이 하늘의 속성, 땅의 속성, 만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런 원초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우리 한글의 말들을, 의미들을 이제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음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생각과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망망대해와 같은 세계에서 적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아마 이런 문자 기호의 발견은 지금 과학의 발전에 비유한다면 아마 수소폭탄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영향력 있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크게 세 줄로 나누어 놓고 또 이 셋을 또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을 특징하는 기호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저 인의 땅이다, 인의 지다 그러면은 지읒을 쓰고 인의 인이다 그러면 시옷을 쓰고 이렇게 뭔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저렇게 9개의 영역으로 나눈 상태에서 각각 고유한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 자음 9가지는 그걸 의미합니다. 저 자음은 전부 뜻입니다. 뜻, 의미. 그리고 뜻의 원초적인 개념은 하늘이냐 땅이냐 만물이냐. 자,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은 이제 모음을 보겠습니다. 자, 자음은 뜻을 나타냅니다. 뜻. 그럼 모음은 뭘 나타낼까요? 모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점과 선 것과 누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 기호들 다 보셨죠? 한자의 기초 14자에서 보셨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한글을 알 수가 없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만 회복한다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점은 하늘이고 서 있는 건 뭐였습니까? 저것도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누워 있는 건 하늘에 짝 가는 땅. 그래서 이 서 있는 것, 누운 것을 여기서 음량으로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그런데 우리 훈민정음에는 저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천지인으로 봤어요. 천지인은 세세관계를 표현하는 이론 체계죠. 천지인은 세세관계를 표현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백자추문의 관점에서 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인이 아니라 이것은 양이고 이것은 음입니다. 말하자면 음량으로, 음량의 짝으로 봐야 되는 것을 짝으로 봐야 되는 것을 이 세 개를 같이 봐버림으로써 모음을 볼 수 있는, 모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서 스스로 놓쳐버린 거예요. 이 기호, 저게 나타나 있는 점과 서 있는 것과 누운 것,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늘이고 이것은 양이고 이것은 음이고 이렇게 분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천지인이 아니라 음량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우리의 모음은 전부 음량의 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관계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저 음량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글에서는 모음을 하나도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저 두 개는 음량의 짝으로 되어 있다. 저 두 개가 음량의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에다가 음량의 짝에다가 점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아, 어, 오, 우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금방 알죠. 이와 의가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점을 우측에 찍냐 좌측에 찍냐에 따라서 아와 어가 서로 반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의의 위에 찍냐 아래에 찍냐에 따라서 오와 우가 서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짝의 관계예요. 자음은 뜻을 나타내고 모음은 좌우 음량의 쓰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기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이 뜻은 아까 하늘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내려와서 아를 쓰면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쓰고 양이기 때문에 어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갈 거 여기 잠깐 보시면 가는 간다라는 뜻이에요. 가다, 간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서 지금보다 더
향상된 어떤 일을 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상대되는 말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를 할 때는 요 갈 것자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갈 것자는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모양은 제사 그릇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제사 그릇 위에 놓여 있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는 성장 발전해 가는 거고, 이것은 그거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멈춤이나 회귀를 나타낼 때 거를 씁니다. 자, 우리 한자에 가라고 소리나는 한자들은 전부 저런 개념이에요. 거라고 소리나는 한자들은 전부 저런 개념이에요. 한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자는 그 음가를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 음가를 하나를 알아버리면 그 많은 한자들의 의미를 미리 알고, 이게 한자의 글자를 내가 몰라도 그 소리가 뭔지만 알면 그 뜻을 이미 우리가 짐작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을 가지고 한자를 보는 비결입니다. 한자를 알면 한글을 알면 한자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우리 한글의 기역 니은의 범위 안으로 싹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안에 범위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까 그 자음의 14자의 의미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자의 그 세계를 얼마든지 자기가 편리한 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음의 방향성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음은 음량을, 하늘과 땅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하늘이고 밑에 있는 게 땅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첫 출발이 언제나 하늘이다. 그래서 여기도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하늘은 반드시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는 방향을 저렇게 4개로 표시를 했습니다. 내려와서 땅에서 우측을 향해서 돌아가는 방법, 좌측을 통해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땅속으로 스며들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가는 방법. 그 돌아가는 방법을 나타내는 4가지 기호가 아, 어, 오, 우입니다. 그리고 아, 어, 우는 아는 어와 상대적이고 오는 우와 상대적이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자음이 14개든 그게 몇 개든지 간에 이 의미를 우리는 적어도 저렇게 4가지 방향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거예요. 음량으로 쓸 거냐, 음으로 쓸 거냐, 양으로 쓸 거냐, 음으로 쓸 거냐, 양으로 쓸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오와 우가 서로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고대 역사에서 고리국과 구리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이 한자의 기초 14자, 그리고 이 한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고대 역사를 아는, 철학을 아는 아주 핵심 요소들입니다. 핵심 의미들입니다.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도 알고, 뭐 우리 말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 전부 회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글의 의미를 이제 아주 초보적이지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한자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여러 개지만 음가는 하나죠. 첫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으로 소리나는 한자들입니다. 목. 나무를 목이라고 하고 눈을 목이라고 하고 저 목동할 때 목자입니다. 목동을 목이라고 하고 화목하다고 할 때 목입니다. 저 글자는 전부 목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목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저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도 목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 몸에도 목이 있죠.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내 몸에 있는 내 기관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목은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손목, 발목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아, 그렇다면 나무도 목이라는 의미로 보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연결을 한다면 뭘 연결하겠어요? 나무는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연결한다면 뭘 연결할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위로 뻗는 것을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나무가 계속 자라버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화를 보면 신화에는 그 이상한 형태의 나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나무를 우주목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목.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거기다가 나무를 하나 세움으로써 거기가 이 광활한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왜 거기가 중심이겠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저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가 목으로 소리나는 것은 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저 나무 목자는 나무로 쓰이는 것은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나머지 80%는 연결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씨, 성씨 가지신 분들 있죠? 박씨, 성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그 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성씨들이 있죠? 그분들은 고대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우리 그 음가를 가지고 한자를 보는 백자춘문의 자랑입니다. 자, 눈은 그러면 뭘 연결할까요? 눈을 왜 목이라고 했을까요? 눈도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눈은 뭘 연결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상을 제 뇌 속에다 지금 연결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그것을 제 눈이 지금 딱 보고 연결을 해주네요. 그런 겁니다. 한자의 의미를 알면 목으로 소리나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한자가 몇백 개가 되더라도 그것들은 전부 연결한다는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아까 했죠.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수라고 한다는 것은 손은 어디선가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내려온다라는 것은 머리가 아까 뭐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늘의 정보가. 그 다음에 저 나무수. 자, 나무목이 있는데 왜 저렇게 또 만들어서 저 글자는 수라고 했을까요? 저 글자는 제사 때 세우는 나무를 뜻합니다. 제사 때 나무를 세우면 그 나무를 타고 영혼이 내려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말은 전부 내려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석은 섞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섞이다, 섞여 있다. 그래서 석으로 소리나는 한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한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아, 이건 섞여 있다라는 말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자들을 보면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설은 저 말은 우리말에 어설프다 이런 말입니다. 어설프다. 설날 있죠, 설날. 1년의 첫날. 왜 그날을 설날이라고 할까요? 1년 365일 익숙한 날은 지나고 새날이 왔어. 새해가 왔어. 아직 낯설죠. 그래서 설날이에요. 그럼 눈은 왜 설이라고 했을까요? 저 밑에 저 비우자 밑에 있는 게 저기 손입니다. 손. 자, 눈이 내렸어요. 비처럼 내렸어요. 근데 손에 잡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설프다. 그래서 저렇게 설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명은 드러낸다. 더 빛나게 한다.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가 나중에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잖아요. 새가 우는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저건 무슨 뜻이냐면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새가 무슨 새인지 알죠. 뻐꾹인지 뜸북인지 꿩인지. 그래서 저 울명자를 새가 우는 것을 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게 어떤 새인지를 알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흠자. 흠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결함을 나타냅니다. 결함. 첫 번째가 저기 하품 흠자예요. 우리가 왜 하품을 합니까? 우리 몸에 산소에 결함이 생겨서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개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저 한자의 음가들은 전부 현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자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저게 우리말이고. 그런데 왜 우리가 저 글자들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자의 모양에 집착하는 그런 그 한자 학습을 약간 바꾸어서 한자의 음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가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과 자꾸 연관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한자의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 한자에 대해서 참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의 예언가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예언을 많이 합니다. 참 그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려면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되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 언어와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문자는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의 언어와 문자를 아는 핵심이 우리 언어와 문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연구가 더 진행이 되면은 더 명확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주 그 미래 시대에 인류 모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바로 언어와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일상에서 그걸 다 쓰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면 우리 스스로 얼마나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인지를 이제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으로부터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힘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에 대해서 또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언어와 문자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